상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여러분, 교리가 어려우신가요? 사회교리는 더더더 어려우시다고요? 가톨릭 사회교리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세상을 걷는 예수. 광주대교구 사회사목국장 도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조정훈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새사제분들 첫 미사는 잘 다녀오셨을까요? 한 주간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교구에 큰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4명의 또 사제서품, 또 3명의 부제서품이 있어서 또 덕분에 저도 또 이것저것 바쁘게 다니면서 새 신부님들 첫 미사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새 신부님들의 첫미사에 참석했는데 정말 정성껏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봉헌하시는 미사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한편으로 그러면서 네, 제가 미사를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잠깐 반성하게 됐고 제 자신도 27년 전에 첫미사를 봉헌할 때는 저렇게 그런 마음 또 자세로 봉헌을 했을 텐데 지금은 어떤가 하는 반성과 함께 또 새 신부님들에게서 배우는 또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는 16일 목요일은 신부님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창 신부들도 몇 명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 가지 못하고 한평 호영으로 가는 신부님 또 가서 환영해주고 왔었고요. 또 사회사목국에도 이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경찰사목에 이창현 신부님이 오셨고, 교정사목에 손민호 신부님, 그리고 농민사목은 이제 노안번당을 겸하시는데 이요한 신부님 이렇게 세 분의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는 이제 교구청 차원에서 또 교구청에 새로 부임하시는 신부님들 환영식도 해드리고 나름 바쁜 한 주간을 좀 보냈습니다. 네, 무척 분주한 한 주를 좀 보내고 오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새사제가 탄생하는 서품미사가 있는 시기에는 교구 인사이동도 함께 있곤 하는데요. 각 본당들이 그야말로 들썩들썩하죠. 모쪼록 각 본당의 교우분들께서 떠나시는 신부님은 잘 배웅해 주시고 또 오시는 신부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마중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세상을 걷는 예수 코너 참여해주신 애청자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선물 받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걷는 예수, 오늘도 중간점검 퀴즈로 시작합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률은 약 9%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률은 60%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허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에는 물질 재활용뿐만이 아니라 이 방법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열적 재활용 방법, 2번 화학적 재활용 방법. 네, 퀴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과 여러분의 사연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앱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창인 빵톡 이용해 주셔도 좋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여러분의 정답 메시지 기다리면서 방송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 내용을 좀 다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신부님?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라도 플라스틱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입고 있는 옷까지도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죠.
플라스틱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20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란 찬사를 받기도 했죠. 네. 하지만 플라스틱은 생산하는 데는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 분해하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고 말하죠. 19세기에 값비싼 천연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서 발명된 이 플라스틱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플라스틱이 썩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수많은 쓰레기,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사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태울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은 결국은 매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는 땅에다가 쓰레기를 직접 매립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환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이로 인해서 고민이 좀 많죠. 네, 그래서 수많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원회수시설, 흔히 말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여러 면에서 분명히 없으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쓰레기를 전혀 만들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다면 쓰레기 소각장은 분명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무리 재활용하고 아껴 쓰더라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네, 결국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야 하고, 또 분리수거를 잘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태우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말하죠. 그 쓰레기를 매립하기 전에 소각 처리해서 그 매립물, 땅에 묻을 양을 부피를 줄이는 것이고, 또 고온으로 연소하는 과정 안에서 나오는 그 열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전력 및 난방의 열로 공급하는 시설을 흔히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직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서 매립을 하게 되면 그 부피가 5% 이하로 줄어든다고 말하죠. 그런데 소각하기 전에 한 번 더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한 번 더 분리수거를 하는 그 시설을 흔히 쓰레기 전처리 시설, 쓰레기를 다이어트 시키는 시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관련 이야기 함께 이어나가 볼까요? 네. 지난주 이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신문 기사를 같이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경향신문 2025년 1월 11일 신문 기사인데 우리 별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올해 1월 11일자에 보도된 경향신문 내용 중 일부입니다. 기후재앙 1.5도 저지선 뚫렸다. 2024년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 지난해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평균 1.6도 가까이 높아져 기후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한 해로 기록됐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인 1850년부터 1900년보다 1.55도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세계 기상기구는 세계 6개 기상 관측기구로부터 받은 관측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상승치를 확정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시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상승 기온폭을 2도 밑으로 유지하며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연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5도 이상으로 상승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그전까지 가장 더웠던 해는 직전 연도인 2023년이었다.
WMO는 작년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선 것은 아직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과학자들은 1.5도 상승 제한선 돌파가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도 즉각적인 대응이 없다면 장기적 추세로 변화할 것이라는 경고를 한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5도 임계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목표가 끝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올바른 궤도로 돌아가기 위해 전 세계가 더욱 강력하게 싸워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작년 2024년 많은 분들이 살다 정말 이렇게 더운 해는 처음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 기록상으로 실제로 2024년이 가장 더운 해였다 이런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던 1.5도도 넘어섰다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처럼 단지 일회의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올해는 1.5도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별님 제가 하는 문제 하나 낼게요. 네.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최대 3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글쎄요. 이 깨끗한 비닐은 분명 재활용인데 오염된 비닐은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는 흔히 이제 오염된 비닐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난 7월 1일부터 오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최대 3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분명 이건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내용이고 아직은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흔히 말하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정말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많이 담아서 버리잖아요. 네. 우리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일반 쓰레기는 따로, 재활용 쓰레기 따로, 또 폐기물 쓰레기는 따로 해서 우리 버리게끔 되어 있는데 잘 몰라서 아니면 그냥 귀찮다는 이유로 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맞습니다. 겨울철에 이제 난방비 전략을 위해서 창문에 흔히 에어캡, 흔히 막 뽁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뽁뽁이를 붙이는 가정들이 많은데 이거 사용 후에 버릴 때는 당연히 비닐로 배출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음식물이 담긴 그릇을 덮을 때 사용하는 비닐랩도 우리 비닐류로 배출을 해야 되고 네. 라면, 뭐 과자 봉지, 커피 믹스, 포장돼 낱개 이것도 전부 비닐이잖아요. 또 살이 붙은 치킨류는 구분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네. 살은 음식물 쓰레기로, 뼈는 일반 쓰레기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을까? 우리 여성분들 보면 조그마한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혹시 별님도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사무실 자리에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수명이 다하면 네. 혹시 깨졌다? 금이 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일단 신문지에 좀 싸서 이게 잘게 부서져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맞지 않나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손거울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에 타지 않아서 생활 폐기물로 배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진짜 너무 귀찮아서 그냥 버리기도 하죠. 네. 그래서 몽땅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몽땅 아무거나 다 넣어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면 또 그리고 그 봉투를 그대로 소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같은 재활용품도 있을 것이고 소각장에서 태울 수 없는 도자기, 내열 유리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래서 필요한 게 쓰레기 전처리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쓰레기 전처리 시설에서는 종량제 봉투 속에서 다시 한번 재활용품과 불연성 쓰레기들을 따로 분리를 해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실제로 태우는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한편으로 소각장 용량이 더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한편으로 소각장의 높은 불의 온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네. 실제로 부산의 한 소각장에서 시범 사업으로 전처리 시설을 통해서 쓰레기를 한 번 더 골라낸 후 이렇게 태웠는데, 이렇게 소각장 관리가 좀 효율화되자 뭐 시설당 약 4천만 원이 넘는 운영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자기, 깨진 유리, 그리고 뼈다귀, 뭐 또 조개 어패, 껍데기 이런 것들만 골라내는데도 이런 효과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정말 분리배출의 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분리배출만으로도 처리시설당 4천만 원을 절감했다니 생각보다 효과가 좀 많이 큰데요. 네,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 도자기잖아요. 근데 이런 도자기를 정말 태워야 되겠다 싶으면 아주 고온의 불에서 태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사기 그릇이 뜨겁게 구워지면서 이제 유해한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 나온 사기 그릇은 이제 유독성 폐기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단순히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안전성의 문제까지도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자원회수시설 또 쓰레기 소각장 분명히 필요하죠.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대로 된 쓰레기 분리수거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쓰레기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할증을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쓰레기 소각장도 줄어들고 재활용 양도 늘어나고, 자, 탄소도 감축시키고 또 폐비닐을 원료로 사용하는 이런 산업계 요구도 충족시키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저희가 쭉 이야기해온 분리배출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분리배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참 잘하고 있는 일이죠. 네.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면 업체에서 그걸 선별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좀 다른 방법입니다. 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뭐 맥주와 소주를 병으로 사게 되면 그 뒷면에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죠. 네. 이 병을 반납하게 되면 뭐 100원 또는 150원 이렇게 보증금으로 되돌려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요. 다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빈 병을 다시 회수할 수 있고 그걸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재활용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네.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다른 쓰레기 합쳐져서 쓰레기 시설에 가게 돼서 거기서 또 선별해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소비자가 직접 반납하니까 이건 깨끗한 걸 반납할 거 아니에요. 네. 양질의 플라스틱이나 양질의 병을 우리가 재활용할 수가 있죠. 독일은 2003년부터 소비자가 페트병 음료수나 물을 구입할 때 약 0.25유로, 약 320원의 보증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금 반환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사용하고 난 공병을 세척 후 다시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해당 공병의 특정 재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수거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근데 처음에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수많은 시행착오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독일의 대부분 마트에서 이 보증금 반환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활용이 바로 돈이 되는 거네요. 네, 재활용이 돈이란 인식을 갖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현재 독일의 재활용률은 약 95%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유럽연합도 2029년까지 플라스틱 병 90%를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고,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7%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네. 노르웨이 플라스틱 제조사들은 환경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정부는 국가 전체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이 95%를 넘으면 모든 업체에 환경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발표도 했죠. 그래서 대다수의 제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병을 회수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97%의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활용 비율이 아주 높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해 동안 유통되는 맥주, 소주, 빈 용기가 약 41억 병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 네. 많잖아요. 그 가운데 회수하는 비율이 97%에서 98%에 이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높잖아요. 네. 회수된 빈 용기병을 재사용하면 새로운 병을 만들 때보다 연간 17만 톤의 원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제주와 또 세종시 모든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일회용 컵 플라스틱과 종이컵, 그 안에 사용하는 종이컵 좀 큰 컵 있잖아요. 네. 이걸 보증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됐는데 소비자가 음료수를 구입을 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면 컵당 300원의 보증금을 미리 받는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가 먹고 다시 컵을 반납을 하면 그 300원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저는 공병을 가져다 주면 이 보증금 돌려받는 제도는 알고 있었는데요. 이 제주와 세종에서는 종이컵도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효과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자원 순환 보증금 제도, 그 사용 후에 폐기해 버리는 이건 선형 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사용 후에 재활용, 재사용을 확대하는 순환 경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보증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보증금 제도는 결국은 국가가 앞장서서 해야 될 정책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결국은 이런 곳에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에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환경 정책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가 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방향을 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그런 제도를 시행 중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걸 1년간 유예를 이제 기간을 주면서 계도를 계속했었는데 종료 한 달을 남기지도 않았는데 2023년 11월 7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바꾸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는 뭐 식당과 카페 같은 곳에서 우리가 종이컵, 또 플라스틱 빨대, 또 젖는 막대 이것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지금 우리가 유상으로 비닐봉지를 구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마저도 전면 금지를 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야구장에 가면 응원봉으로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봉 네. 때리면 소리 나는 거요. 이것도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갑자기 환경부에서 환경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 환경부가 경제를 위한 환경부인지 환경을 위한 환경부인지 물을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환경부가 이런 발표를 하면서 비닐봉투가 대체품, 뭐 종이백도 있겠죠. 이런 대체품 사용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불필요하다. 또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는 오래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지면서 커피 음료수 맛이 변한다. 이런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 음식점이나 뭐 커피 전문점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다회용 컵을 사용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을 또 더 추가로 해야 되잖아. 네.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생긴다. 이런 이유로 다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쓰레기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쓰레기 소각장 필요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결국은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고 정말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참미바드소 회칙에 좀 다시 돌아가면 회칙 21항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더불어 유해한 폐기물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해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과 기업, 건설과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더불어 의료 폐기물, 전자 폐기물, 산업 폐기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인 지구가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집인 지구가 엄청난 쓰레기에 덮여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버리는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별님이 회칙 22항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찬미받으소서 회칙 22항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버리는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버리는 문화는 물건을 쉽게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소외된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생산된 종이의 대부분은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집니다.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순환 과정이 우리의 모범이 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식물은 초식동물들이 먹는 영양분을 합성합니다. 그 다음에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 상당히 많은 양의 유기배설물이 배출되어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체계는 생산과 소비의 과정 끝에 나오는 쓰레기와 부산물의 처리나 재사용 능력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부터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회용 플라스틱 그 홍보 광고를 보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삶, 일회용품은 집안일을 줄여준다 이런 내용으로 광고를 했는데 네. 왜 이런 내용으로 광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팔려고 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한 번 쓰고 버리는 삶. 지금까지 인류는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실제로 없죠. 네. 생소했던 개념, 일회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소했죠. 일회용 플라스틱, 스푼, 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소비자들이 이걸 구입을 해서 과연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요? 혹시 한 번만 쓰고 버리지 않고 집에서 세척해서 다시 사용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 번 쓰고 안 버리는 거예요. 일회용품을 세척해서 계속해서 재사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네. 그 전략이 몸에 배인 우리 삶이었잖아요. 네. 일회용품 말 그대로 한 번 쓰고 버리고 다시 사고 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제조업체가 돈을 벌 수 없겠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구입하면 못 쓰게 될 때까지 사용하게 되니까 업체들은 죽을 맛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몸에 배인 습관을 쉽게 바꾸기란 어렵죠.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생산 업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소비자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우리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표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비, 멋진 삶을 살아보자. 너무 궁색하게 살지 말고 편하게 살자. 네. 이런 표가 소비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 편리하잖아요. 네. 그 편리함을 무기로 일회용 플라스틱이 진짜로 이제 그때부터 일회용 제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문화는 물건을 쉽게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소외된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그 회칙 참미받으소서 교황님은 인간의 무분별한 소비가 자연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인간 생태까지 동시에 파괴한다고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회칙 203항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합리화된 계획과 기계로 만든 규격화된 상품이 강요하는 대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삶의 양식을 받아들입니다. 네.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이 현명하고 옳은 것이라고 느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소비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에서 해야 될 일들 많이 줄어들고 자신의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필요한 것이 이제 결국은
경제적인 돈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안에 머무르게 되면서 탐욕의 욕심이 커지게 되죠. 네. 대신에 마음은 공허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교황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활 양식을 좀 바꾸자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회칙 206항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찬미받으소서 회칙 206항입니다. 생활 양식을 바꾸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에게 건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 운동이 특정 상품들을 불매하여 기업들이 환경에 끼칠 영향과 생산 모형을 제고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형태를 바꾸는 효과를 발휘할 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사회적 압력이 기업의 이윤에 손실을 입히면 기업들은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구매는 단순히 경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환경훼손의 문제는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반성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서 나온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제목인데 네. 이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참의받으소서보다 5년이나 먼저 나온 책입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된 소책자인데 이 책의 머리말에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는 과거의 독재 시대를 거쳐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통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 성장은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조상대대로 금수강산이라 일컫던 우리의 자연 환경은 우리의 무관심과 어리석음으로 망가졌고 지금도 자연 파괴는 계속되고 있다. 자연 환경의 오염과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은 인간은 물론이고 다른 동식물의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가톨릭 교회는 한국 사회의 요청에 응답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사실 교회의 이러한 관심과 투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롯된 것이다. 그분을 본받아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소외된 사람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연도 함께 염려하고 사랑해야 할 때이다. 자연도 창조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고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거처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고유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사실을 영원 불변한 복음의 말씀으로 비추어주고 사회 문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서 반성과 판단과 행동의 지침을 발견하는 일은 각 지역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책임이다. 한국 주교회의는 보편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한국의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사목적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네, 다음 시간을 관련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방송 시작하면서 내드렸던 퀴즈 정답도 발표해 주시죠, 신부님. 네, 정답은 1번 열적 재활용 방법입니다. 네, 정답은 1번 열적 재활용 방법입니다. 유튜브 댓글 안젤라님께서요. 세상을 걷는 예수 조정은 안태훈 신부님 안녕하세요. 비닐 플라스틱 안 써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쓰고 있네요. 남겨주셨고요. 네.
또 우리 이영진 빈첸시오 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0915님께서요. 신청 노래입니다. 1번 열분의 시설입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요.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남겨주셨고요. 0915님이 또 플라스틱은 만드는데 5초, 쓰는데 5분, 썩는데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비닐류 사용 자제하는데 생활화 노력합시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선물 받을 분들은 방송 끝나고 남겨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